자, 페이지 58쪽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자 모양에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와 그 공유결합 사이에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생기는 결합이 일어났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이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뤄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교재를 읽어보라고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분자 모양은요, 말 그대로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규칙성만 잘 외우고 있으면은 너무나 이제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배웠을 때는 이거 외우기 귀찮다 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해보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외워놓기만 하면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구나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분자 모양에서 일단 먼저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은요, 결론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과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대략 뭔지는 알고는 있죠. 분자 자체는 어찌됐건 전기적으로는 중성 상태입니다. 전기적으로는 중성인데 그 각각의 분자 내에서 어떤 전하의 치우침이 생겨서 극을 띠고 있는 분자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플러스고 어느 한 부분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그런 분자들을 우리가 이제 극성 분자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고 아예 전체적으로 이제 중성 상태인 분자들을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바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면은 어떤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났을 때 그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인 전기 음성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두 원자 사이에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원자가 전자쌍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치? 그랬을 때 그 전자가 얼마만큼 치우쳤는가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쌍극자 모멘트 뮤란 말이에요. 뮤. 오케이? 그때 이 뮤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하량에다가 뭘 곱한다? 거리 r을 곱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이런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났다면은 그때 그 공유결합에 참여한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보고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쳤겠구나. 그러면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텐데 있다 없다.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다. 그걸 구별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만들어졌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보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을 할 건데 이때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해서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오는 공유결합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0보다 큰 공유결합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결합들을 각각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나오면은 0보다 크면은요 이게 이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오면은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자 내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해서 무극성 분자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해서 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각각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해서 그 공유결합이 지금 현재 극성 공유결합이냐 아니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그것만 일단 1차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자 내에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고 무극성 결합이 몇 개가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할 때가 바로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극성 분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인 경우는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각각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둘의 전기 음성도는
각각 2.1로서 서로 간에 같은 원자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유결합은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 사이에서는요, 산소 원자끼리 두 번의 결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산소들은 전기음성도가 얼마씩? 3.5씩 정도 되죠. 그러면서 서로 같은 힘으로 양쪽으로 전자쌍 두 개를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전자가 치우쳐요, 안 치우쳐요? 안 치우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역시 이 안에 있는 결합도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질소 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질소 원자 사이에 세 번의 결합이 일어나죠. 그지? 그때 질소 각각 전기음성도 얼마? 3.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전자쌍 세 개를 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전자의 치우침 없어요. 그럼 역시 이 안에도 뭐밖에 없다? 무극성 공유결합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분자 내에 있는 공유결합이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면요, 실제 무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왜? 모든 결합들이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면 그거 다 더해봤자 어차피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공유결합이 모두 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면 저 분자는 무극성 분자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메테인 CH4인데 이때 탄소가 각각 수소와 4번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 이제 구조는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실제 분자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가운데 탄소가 있고 나머지 수소가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아마 이제 분자 모형 배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하겠지만 어찌됐건 얘네들은 평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각각 탄소와 수소는 서로 간의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수소가 2.1인데 탄소는 분명히 2.1보다 클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끌어당겨진다? 그렇죠. 탄소 쪽으로 끌어당겨질 거예요. 이때 모든 전자쌍들은 다 탄소 쪽으로 끌어당겨지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 메테인 분자 구조 내에 있는 공유결합은 모두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극성 공유결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메테인이 그러면은 극성 분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쌍극자 모멘트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4개의 힘들이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된다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모두 상쇄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 실질적으로 저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더해보면은 이 지금 현재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이산화탄소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이산화탄소.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산소와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와 산소 사이에 전기 음성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산소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전자쌍들은 다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모든 공유결합들은 다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상쇄가 될 수가 있겠죠. 그치? 모두 탄소와 산소 사이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각각 모두 똑같아요. 대신에 방향이 양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씩 두 개가 있으니까 모두 상쇄가 돼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총합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쟤네 무극성 분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볼까요? 자, 이번에는 HCl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전자쌍이 있는데 수소 2.1, 염소 3.0.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염소 쪽으로 치우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안에는 공유결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얘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도 얘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큰 상태죠. 그럼 극성 분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HCl이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NH3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질소가 수소와 각각 이렇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삼각뿔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각각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수소보다는 질소가 크니까 그제 모든 전자쌍들이 이렇게 질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모두 다 상쇄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다 계산해 보면은 아마 쌍극자 모멘트가 뭐 이쪽 방향으로 총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분명한 것은 그 크기가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이다 아니다만 구별하면 돼요. 오케이? 모두 상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구별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상쇄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쌍극자 모멘트 지금 현재 요 안에 있는 모든 공유결합들은 다 극성 공유결합인데 지금 현재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보다 크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물 분자도 마찬가지죠. 자, H2 물 분자. 물 분자는 산소가 수소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형태. 그랬을 때 역시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요?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겠죠. 그러니까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0보다 크죠? 그럼 극성 분자인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각각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공유결합을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차이가 없는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0이 아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를 구별하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 분자 내에 있는 모든 공유결합들을 다 따져서 그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을 확인하고 그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보다 크다면 극성 분자, 0보다 적다면 0이라면은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페이지 교재 59쪽까지 쭉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부분까지 쭉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59쪽에 나와 있는 분자의 모양과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 지우개보다는 휴지가 더 잘 닦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물레모 쓰니까 좀 불편하긴 하다. 그러겠네요. 괜히. 자, 보도록 하죠.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이 분자 구조에서 공유결합이 있을 때 그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그런 거 구별할 때 이때 분자 모양들을 구조식으로 막 표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그런 분자 모양이 독특하게도 일자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막 삼각뿔이나 아니면 정사면체 막 구분형 이런 형태들이 막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자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자쌍 반발의 원리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요, 하나의 원자가 이제 중심 원자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어디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메테인 같은 구조, CH4 같은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탄소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탄소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아니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질소가 이제 수소랑 다 붙잡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라면은 분자 내에서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가운데 또 탄소 껴 있으니까 탄소가 이 중심 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원자들이 비금속 원소들이 서로 간에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중심 원자도 결과적으로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은 8개의 전자들을 각각 2개씩 짝지어서 총 4개의 전자쌍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어떤 다른 원자와 함께 쓰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 근데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전자쌍들도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발력이 작용한다면 서로 가까이 있으면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쩔 수 없이 4개의 전자쌍들이 서로 하나의 원자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된다면요. 최대한 얘네들이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야지만 그나마 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4개의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메테인 구조를 그리면서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자, CH4, 메테인이 가운데 탄소가 있고 수소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만 본다면은요. 지금 탄소랑 수소가 있고 이때 중심 원자는 탄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소가 이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평면 상태에 탄소든 수소든 모두 다 놓일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이해되니? 평면 구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평면상에 놓일 수 있는 구조를 평면 구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얘네들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이 상태로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수소, 탄소, 수소의 결합각,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각도는 몇 도가 될 것이냐 이거죠. 오케이? 그럼 딱 봐도 몇 도처럼 보여요? 90도로 보이죠. 맞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럼 90도가 되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정한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분자 구조는 평면 구조인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체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 전자쌍을 정말 4개를 가지고 있다.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 과연 그 4개의 전자쌍들이 어느 위치에 놓이면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육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정육각형이. 그런데 이 정육각형의 중심에 하나의 원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의 원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모난 정육각형 정 가운데 이제 하나의 원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쌍 4개가 어딘가로 갈 거예요. 전자쌍 4개가. 그럼 그 전자쌍 4개가 어디에 놓이면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 일단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평면 구조라면 90도밖에 안 되겠죠. 최대 각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입체 구조로 생각하면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전자쌍이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오케이? 그러면은 나머지 3개의 전자쌍들이 각각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최대로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는 결과적으로 대각선 위치 정도? 그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두 변을 가서 여기에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 오케이? 그럼 이제 2개가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2개가 여기나 여기에 놓이면은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도리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놓여버리면은 앞서 90도보다 각도가 더 작아져 버립니다. 맞죠? 더 커질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는 과연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와 요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은 모든 전자쌍들이 지금 현재 요 얘를 기준으로 해도 하나, 두 변의 길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까지도 하나, 둘, 무조건 2변 길이만큼 떨어져 있죠. 맞지? 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두 변 길입니다. 어디를 봐도 다 2변씩 떨어져 있어요.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기가 힘들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중심 원자가 4개의 전자쌍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위치에 각각 전자쌍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탄소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수소를 붙이게 되면 수소가 각각 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얘네들은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가 될 거거든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운데 탄소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뻗고 이렇게 손을 뻗은 상태에서 각각 수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모양을 선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바로 가운데 탄소가 들어가 있고 삼각형의 면이 4개가 만들어지는 정사면체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정사면체에 수소, 탄소, 수소의 요 결합각은요. 그 크기가 109.5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앞서 90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따질 건데 그 분자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예요. 오케이? 전자쌍이 어차피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하겠느냐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전자쌍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원자와 함께 쓰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고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지? 근데 보세요. 이때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은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작아요. 되게 표현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되게 말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보세요.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 비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약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모두 반발력이 적용하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이 메테인 구조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분자 모양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대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칠판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앞에를 좀 볼까요? 앞에 보면서 우리 분자 구조 모양을 아예 한꺼번에 다 정리를 좀 해버리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원자 분자인 경우입니다. 이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가 뭐죠? 원자 두 개가 합쳐져서 분자를 형성하는 거죠. 맞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수소 분자? 요거? 아니면 산소 분자? 요거? 질소 분자? 요거? 아니면 서로 다른 원자끼리도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잖아요. 뭐 HCl, 그 다음에 뭐 HF, 뭐 이런 것들. 맞지? 이런 식의 이원자 분자들을 보면은요, 그 사이에 공유 결합이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 이원자 분자들은요, 모두 다 저 사이에 전자쌍들이 있고 각각도 서로 전자쌍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모두 다 직선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이원자 분자는 항상 분자 구조가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경우부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중심 원자가 뭐만 가지고 있을 때?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은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모두 결합에 참여를 시켰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없이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분자 구조를 따질 때는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중심 원자가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할 때 그 결합이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나 어떤 식의 결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그냥 하나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자 모양을 일단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뭔 얘기냐면요. 보세요. 이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지는 경우에 중심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거예요. 이때 이거 1번. 두 개의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두 개의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주기율표 쭉 보다 보면은 원자 번호 4번이 베릴륨이죠. 그죠? 베릴륨은 원자 패턴자 몇 개죠?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은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합니까? 6개의 전자가 필요하죠. 6개를 빌려와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6개를 빌려와야 되는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빌려올 수 있는 전자만큼 내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인 거죠. 자, 베릴륨은 원자가 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6개가 필요한데 6개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까지만 공유결합에 참여시키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린과 결합을 한다고 치면은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가 7개죠. 맞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죠? 네, 뭐 이건 좀 무시하고 일단 베릴륨과 플로린 사이에 이렇게 전자들을 하나씩 내놓아서 전자쌍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심 원자를 베릴륨으로 볼 수 있죠. 베릴륨은 지금 현재 전자쌍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전자쌍 2개가 다 뭐예요?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 거죠. 공유 전자쌍만 가지고 있는데 2개의 원자와 결합하면서 옥텟 규칙 만족해 못해? 만족해 못해? 못하죠. 그죠?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없었고 2번 결합을 해봤자 가지게 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옥텟 규칙 만족해 못해? 못한다고요. 알겠습니까? 플로린은 상관없어요. 플로린은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 만족해 못해?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요?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플로린은 하나씩 빌려갈 거 아니야. 여기 원자. 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2개의 원자와 결합한 경우. 알겠죠? 그러면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이에 있는 결합이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다 무시해버리라고 그랬었죠? 맞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2개의 원자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봐봐. 어찌됐건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자를 형성해버려요. BF2 같은 형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BeF2 이런 형태를 만들어요. 됐죠? 근데 봐봐. 그랬을 때 이 전자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니?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당연히 서로 반대편에 놓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중심 원자에서 2개의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진다면 완전히 서로 정반대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된다?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산화탄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 가운데 탄소 있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래서 4개만 빌려오면 돼. 그때 만약 산소와 결합을 한다면은 산소는 2개씩 가져오면 되니까 산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탄소의 입장에서 가운데 지금 현재 공유 전자쌍만 몇 개 가지고 있죠? 4개 가지고 있죠?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4개가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의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자 구조 따질 때는 그냥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을 그냥 하나의 결합이라고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가운데 있는 탄소가 2개의 산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형태죠. 맞나요? 그러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디에 놓이겠어? 당연히 서로 맞은편에 놓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떤 형태가 된다? 이렇게 직선 형태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거 직선 형태.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가운데 탄소가 있는데 수소 하나랑 질소 하나를 붙잡을 겁니다. 그럼 봐봐요. 수소가 단일 결합을 할 거고요. 질소가 삼중 결합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시아나와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HCl. 근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운데 있는 탄소는 수소와 단일 결합, 질소와 삼중 결합을 한 상태니까 옥텟 규칙 만족해 못해? 만족해 못해? 하죠. 그죠? 전자쌍 4개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만족해. 그 상태에서 지금 어찌됐건 단일과 삼중은 결합력도 다르고 막 그러거든요. 결합 기류도 다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탄소가 수소 하나, 질소 하나, 2개의 원자와 결합해 있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 위치는 서로 맞은편. 그러니까 얘도 무슨 형태가 된다? 직선형이 된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2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만 하는 경우는 얘 구조가 무슨 구조가 된다? 직선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결합각이라고 하는 걸 따지거든요. 결합각. 각각 중심 원자와 주변에 있는 원자 사이에서의 몇 도의 각도를 나타내느냐. 그랬을 때 요거 몇 도, 요거 몇 도, 요거 몇 도냐 이거죠. 몇 도씩입니까? 그렇죠. 180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질 때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모두 다 직선형이면서 결합각 몇 도? 180도.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도 계속 가는 거예요, 저거랑.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가질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세 개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세 개의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자, 어떤 예가 있느냐? 베릴륨 다음에 원자 번호 5번이 뭐죠? 붕소죠. 붕소 원자 단자 몇 개? 3개입니다. 맞죠? 그러면 5개가 필요하거든요. 5개 다 빌려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자기가 3개밖에 못 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붕소가 플로린과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플로린과 다 단일 결합을 하게 되니까 각각 붕소는 지금 현재 플로린과 각각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자 구조를 형성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베릴륨의 입장에서, 붕소의 입장에서 전자쌍이 3개밖에 안 되니까 원자과 전자, 옥텟 규칙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아까 베릴륨처럼 얘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하면서 그냥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면은 과연 얘네들이 어떤 구조가 되면은 이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오케이?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가운데 붕소가 있어요. 가운데 붕소가 있는 상태에서 플로린이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얘네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완전한 동일 평면상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형태를 떼버리게 되면은 이때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사이의 결합, 이게 지금 현재 120도가 나타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 원자가 3개의 공유 원자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얘네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분자 모양을 평면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면 삼각형. 그러면서 결합각은 120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합각은 120도. 자, 지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BF3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만 3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3개의 원자와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구조는 이런 식의 평면 삼각형 구조를 나타내야지만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예 말고 또 하나 예가 더 있습니다. 자, HCHO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HCHO. 오케이? 폴알데하이드입니다. 그런데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탄소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서 수소와 단일 결합. 오케이? 그리고 또다시 수소 하나랑은 또 단일 결합. 근데 산소와는 이중 결합을 합니다. 이중 결합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분자 구조 따질 때는 이 안에 있는 결합이 단일이든 이중이든 삼중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가운데 있는 탄소가 3개의 원자와 공유 전자쌍만 형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이렇게 되면서 몇 도 정도 돼야 된다? 120도 가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랑 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는 지금 이제 붕소와 플로린 사이에 모두 다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밀어내는 힘이 다 똑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면삼각형을 딱 만들어내면서 결합각이 모두 다 정확하게 120도가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릴까요? 보세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탄소랑 이렇게 결합하고 수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일 결합인데 여기는 지금 이중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네 둘끼리 밀어낼 때는 앞서 단일 결합이 밀어낼 때보다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형태가 약간 좀 더 찌그러집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의 결합각은
120도보다는 어떤 거죠? 약간 큰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중결합이 세게 밀어버리니까 이게 약간 아래쪽으로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도보다 약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럼 대신에 여기는 120도보다 약간 작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런 결합각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면은 결합각이 몇 도가량이 나와야 된다. 120도가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122점 몇 도 이렇게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개의 원자와 중심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때 공유전자쌍만 가지고 있을 때는 평면삼각형의 구조, 결합각은 약 120도가량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4개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4개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자, 이거는 두말할것없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CH4. 그죠?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자, 아까 다 설명드렸죠? 메테인은 탄소가 있고 수소가 요렇게 붙은 상태에서 얘네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정사면체 구조로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정사면체. 그러면서 요 사이에 결합각이 몇 도 정도 나온다? 109.5도가 나온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다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2개 결합하면 180도, 3개 결합하니까 120도, 4개 결합하니까 109.5도. 계속 각도가 작아지고 있죠. 그렇지? 그때 대표적인 각도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자 구조를 따질 때 첫 번째, 이원자 분자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만 가지는 경우에 2개의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3개의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 4개의 원자와 결합하는 경우를 각각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만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이해 안 가니까. 그지? 자, 보세요. 이제 뭘 하는 거냐면요. 세 번째.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모두 가질 때. 되겠습니까?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모두 가질 때. 안 보이십니까? 그럼 저 촬영해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느낌상? 보이긴 보여요? 나중에 확인해보지 뭐. 자, 보세요. 이거 안 나오면 어때?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되지. 그렇지 않니? 미안해. 미안해? 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표정 그렇게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 뭐야 이거? 자,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모두 다 가질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이거 애들 장난이라니까. 아니? 자, 보세요.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자,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 3개와 비공유전자쌍 1개를 가지는 경우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런데 항상 이런 분자 구조 따질 때는요. 선생님이 아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정육면체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했죠. 보세요. 아까 우리 메테인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으면은 가운데 탄소가 있는 상태, 하나의 중심 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쌍이 어느 위치에 놓여야 된다고? 여기,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때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탄소가 있고 그 꼭지점에 다 수소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저 꼭지점에 있는 전자쌍들 중에서 세 부분에만 지금 현재 다른 원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쌍은 다 있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 전자쌍 4개 중에서 3개 위치에 원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암모니아예요. NH3. 그러면 이때 중심 원자는 질소일 거 아니야, 질소. 맞죠? 질소가 수소와 이렇게 결합을 할 거거든. 수소와. 근데 이러고 나서 지금 현재 얘가 뭘 가지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질소가 있고 세 위치에 수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고 나머지가 다 지금 현재 전자쌍들이라면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소 위치들이라면은 얘네들이 가운데 질소가 있는 상태에서 세 지점의 수소가 이렇게 놓여있는 구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질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 이렇게 수소, 이렇게 수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자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알겠어요? 피라미드 형태 같은 거. 알았어? 근데 피라미드 형태인데 얘네들이 삼각형의 면이 각각 이렇게 놓여있는 경우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삼각뿔이라고 표현해요. 삼각뿔. 오케이? 삼각뿔이에요. 자, 지금 피라미드는 삼각형이 4개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3개야. 그렇지? 3개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분자 구조 가져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삼각뿔이 되고 나서 요게 지금 비공유 전쌍이 계속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요 사이에 결합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각. 그지? 근데 봐봐. 너네 아까 메테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탄소가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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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요게 결합각이 몇 도요? 109.5도야. 그런데 요게 수소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 수소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 수소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게 비공유 전쌍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더 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얘네들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얘보다 크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미는 힘이 공유 전자쌍끼리 미는 힘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메테인 구조에서 왜? 왜? 그걸 같아요. 저 왜? 좋아주세요. 아우 저런.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 메테인 구조에서 얘가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면은 푹 더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삼각뿔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요 사이의 결합각이 아까 메테인 구조보다 좀 작아져요. 그 작아진 결합각이 107도가량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 3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으면 형태가 무슨 형? 삼각뿔형. 그러면서 결합각 몇 도? 107도.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 게 뭐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거예요. 볼까요?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이렇게 있는 경우. 오케이? 대표적인 예는 물 분자입니다. H2 물 분자. 야 여기 다시 봐. 여기 지금 산소가 있어요 가운데. 근데 산소는 공유 전자쌍 2개로 가지고 수소를 결합시킬 거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 2개를 혼자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이라면 수소가 여기랑 여기에 붙는 거잖아. 그럼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니? 그 말인즉슨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은 상태에서 여기에 각각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보자. 이때 지금 현재 이 안에는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도 있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도 있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도 있죠. 괜찮아? 소? 왜 저래? 잘 먹어. 아니, 운전을 험악하게 했어요, 친구 아빠가. 난 또 친구가 운전을 험악하게 했다는 거야. 멀미하는 거야? 네. 아이고. 자, 지금 물 분자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거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거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지?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삼각뿔 같은 경우에도 메테인 구조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미는 힘이 좀 더 크니까 좀 더 찌그러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때는
이 힘까지 생겼으니까 더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쿡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의 결합각은 107도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결합각이 104.5도예요. 1 더하기 4는 5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렇게 구분 형태로 만들어졌다 해서 구분형이라고 표현하고 결합각을 104.5도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분자 구조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 구조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칠판을 통해서 정리했었던 그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분자 구조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인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결합각도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했었던 내용 총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 지금 페이지 60쪽에 보시면은 자, 중간쯤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주기 원소 화합물의 분자 모양. 그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BH2 직선형 180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BF3 자, 평면 삼각형 구조죠. 결합각면도 120도.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메테인 구조. 분자 구조는 정사면체, 그 결합각면도 109.5도.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건 암모니아죠. NH3. 그죠? 구조는 삼각불. 그죠? 그리고 결합각면도 107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분자는 자, 분자 모양이 구분형. 그리고 결합각이 104.5도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가지고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워낙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서 저게 왜 도대체 정사면체인지 삼각뿔인지 막 그런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구조를 직접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물론 이제 뭐 이원자 분자 같은 형태들도 있겠죠. 이원자 분자 같은 형태들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 예를 들어 각각의 수소 원자들이 단일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들 그러면은 얘네들 무조건 직선형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중결합.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메테인 분자 구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이 하얀색 결합선들이 각각 전자쌍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자쌍들이 다 공유 전자쌍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각 수소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한 평면 구조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삼각형의 면이 4개가 만들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뭐다? 정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이게 암모니아로 바뀐다면 여기에 있는 결합 하나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위는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앞서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가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원래대로 구조에서 조금 더 찌그러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메테인의 결합각이 몇 도? 109.5도. 맞습니까? 그런데 그 109.5도에서 조금 더 찌그러지니까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07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물 분자는요? 하나 더 빼면 되겠죠. 그렇지? 하나를 더 빼주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고 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고 그런데 이때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쫙 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동유 전자쌍 사이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일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좀 더 찌그러지겠죠. 아까보다. 그지? 그러니까 그 결합각이 104.5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분자 구조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이제 정해지면서 그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말 그대로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완전히 정해져 있는 형식의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분자 구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분자 구조가 그 분자가 어떤 분자다 이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중심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쌍이 몇 개,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충분히 문제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 넘어가셔서 자, 어디를 보시느냐. 페이지 63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분자 간의 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분자 간의 힘 부분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파2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페이지 66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66쪽에 보시면은 탄소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역시 실판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내용을 다 한번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교재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를 좀 봐주시기 바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 선배들은 이 탄소화합물 파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원 분량에서 절반 분량이 탄소화합물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학을 따졌을 때 탄소화합물 파트를 유기화학이라고 표현하고 유기화학이 아닌 부분을 무기화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기화학 파트랑 유기화학 파트 이렇게 나눠서 딱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무기화학 파트에서 이제 물, 액체, 그다음에 기체, 그리고 고체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보통은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들이 이제 좀 주로 다루다가 유기화학 파트는 제목이 화학과 인간이었는데 화학과 인간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탄소화합물이라고 읽을 정도로 그 탄소화합물 파트 분량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외울 게 너무 많았어요.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었던 파트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교육과정은요, 그 탄소화합물 파트가 거의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통째로 날아가고 정말 기본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만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거기만 잘 외워두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아마 예상컨대 여러분들이 만일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아마 어떤 화학과 관련된 과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 유기화학 파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요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이 인간들은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올라온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집어 던지실지도 몰라요. 정말 그 정도로 사실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인데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거의 다 빠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본만 보는 거죠. 자, 아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탄소가 기본입니다. 탄소가 기본 주축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 탄소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붙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수소가 붙을 수도 있고 산소가 붙을 수도 있고 질소가 붙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식의 원소들이 막 붙어서 하나의 거대한 분자 형태의 화합물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탄소화합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탄소화합물은 우리 주변에서 그것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탄소화물의 종류는 너무 많거든요. 탄소화물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고요.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성질도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소화물 중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탄화수소만 다뤄볼 겁니다. 탄화수소. 자,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녀석은요. 말 그대로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X개랑 수소 Y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탄화수소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탄소에 수소만 결합하고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했던 것 중에서 그렇죠. CH4, 메테인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 메테인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탄화수소 계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 탄화수소를 분류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앞에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이 까만 녀석들이 다 탄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탄소들이 각각 서로 간의 결합을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탄소 사이에서는 단일 결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중 결합도 있을 수 있고 삼중 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결합은 좀 나중에 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탄소들이 계속해서 손을 이렇게 막 뻗어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막 달라붙는데 분명은 얘네들도 일자 형태는 아니에요. 알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꺾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되는데 어찌됐건 기차마냥 이렇게 차례대로 찰락찰락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탄화수소 중에서는 사슬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슬 형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꼬이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리 형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고리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는 크게 두 가지 사슬 형태랑 이렇게 끊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사슬 형태랑 그 다음에 완전하게 닫힌 회곡선을 구성하는 이런 고리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탄화수소를 1차적으로 분류했을 때 모양이 사슬 모양이냐 아니면 고리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사슬과 고리 형태들은요 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 것과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구별이 되거든요. 포화, 불포화. 여러분들 포화하면은 무슨 뜻이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포화용액이라고 그랬었죠. 포화용액. 예를 들어 물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녹이다 보면은 계속 녹다가 언젠가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용액,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용액을 우리가 이제 포화용액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화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탄소가 몇 개든지 간에 이 탄소들이 손을 뻗어서 수소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최대한 수소들을 다 붙잡은 상태를 포화 상태. 그리고 그 포화 상태보다 하나라도 수소가 부족하면은 불포화 상태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바로 이 포화탄화수소는요. 탄소 간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포화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소끼리 단일 결합을 하고 나면은 각각의 탄소들이 남는 손들을 뻗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손을 뻗었을 때 거기에 모두 이제 수소를 붙잡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포화탄화수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하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부터. 그럼 예를 들어 탄소가 하나가 있어요. 사슬 형태 포화탄화수입니다. 하나가 있으면은 이 녀석이 손을 이렇게 4개를 뻗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소를 몇 개 붙잡아? 4개를 붙잡겠지. 근데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더 붙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이제 탄소가 하나 딱 붙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탄소는 이제 3개 붙잡을 거고 여기서 손이 이렇게 뻗어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또 3개를 더 붙잡아서 6개의 수소를 갖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탄소가 붙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 띡띡띡 뻗어가지고 최대한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수소를 다 가질 겁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포화탄화수소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때 불포화탄화수소는 그럼 어떤 구조냐? 그럼요. 단일 결합이 아닌 거예요. 탄소 간의 결합 중에 이중결합이 있거나 또는 삼중결합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불포화탄화수소는 무조건 탄소수가 최소한 2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탄소수가 2개부터. 왜냐면 혼자 2손 붙잡고 3손 붙잡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탄소수는 2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불포화탄화수소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탄소 간의 결합이 모두 이중결합과 모두 삼중결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았죠? 탄소가 몇 개든지 간에 그 사이에 결합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중결합이 있고 딱 하나만 삼중결합이 있는 것만 볼 겁니다. 원래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2개, 3개, 4개 있을 수도 있어요. 삼중결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결합이 또 몇 개냐에 따라 또 성질이 달라지거든요. 다 못해요. 알았어? 너네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 정리만 해도 못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탄소가 몇 개든지 간에 내부에 이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또는 삼중결합이 딱 하나만 있는 경우 그 경우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사슬 형태 저렇게 먼저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모양에 따라 사슬과 고리로 나누고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포화탄화수소 그 다음에 이중이나 삼중결합이 하나씩 들어있으면 그것은 불포화탄화수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포화탄화수소 중에 그러니까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들 중에서는요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탄소 X개랑 수소 Y개의 개수에서 항상 일정한 비율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사슬 형태의 포화탄화수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알케인이에요. 알케인. 오케이? 그래서 사슬 형태의 포화탄화수소를 알케인 계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탄소와 수소수 사이에서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 규칙성이 탄소가 N개 있으면요, 수소는 항상 2N 플러스 2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우리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몇 개부터 시작한다? 한 개부터 시작한다고요. 알겠어?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수소 몇 개 붙어야 돼? 수소 4개 붙어야 되겠죠? CH4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탄소가 2개면은요? 수소가 6개 붙어야 되겠죠? 3개면은요? 8개 붙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조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 메테인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딱딱딱딱 뻗으면은 4개 잡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탄소 딱 잡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6개 잡히죠. 또 하나 탄소 붙으면은 또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8개 잡히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알케인 계열들을 쭉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되나요? 오케이? 이게 지금 사슬 형태의 포화탄화수소입니다. 사슬 형태의 포화탄화수소. 이 계열들을 무슨 계열? 알케인 계열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어? 그러면서 이런 녀석들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각각 탄소수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뒤에다가 알케인 계열이면 뒤에다가 A를 붙여주시면 돼요. A. 자, 이때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어 1부터 10까지 있지 않았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자, 1은 네타, 2는 에타, 3은 프로파, 4는 뷰타, 5는 펜타, 6은 헥사, 그리고 7은 헵타, 8은 옥타, 9는 노나, 10은 데카. 이렇게 각각 그리스어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접두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랬을 때 봐봐요. 얘는 탄소가 하나니까 메타예요, 메타. 메타인데 알케인 계열이니까 뒤에 A를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메테인이 되는 겁니다. 얘는 탄소가 2개니까 에타잖아요, 에타. 에타에다가 A를 붙이면은 에테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프로페인이 되겠죠. 4개가 있으면 뷰테인이 될 거고요. 5개가 있으면 펜테인, 6개가 있으면 헥세인. 이런 식으로 각각 이름들을 붙여나가게 될 겁니다. 얘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죠. 오케이? 이중구조. 그러니까 탄소가 2개여야 돼요. 무조건 탄소가 2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중결합이 이렇게 형성된 거지. 그럼 탄소가 각각 손을 몇 개씩 덮어둘 수 있어요? 이렇게 2개씩 덮어둘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수소를 붙잡을 때 원래대로 탄소가 2개라면 수소가 원래 몇 개 있어야 돼? 6개가 있어야 되지? 근데 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소수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아직 다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포화탄화수소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만약 3개가 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중결합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단일결합이에요.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뻗겠지. 맞지? 탄소가 또 늘어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손 뻗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항상 알케인 계열들보다는 수소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불포화탄화수소 중에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알켄 계열이라고 표현해요. 알켄. 자, 역시 규칙성이 있습니다. C가 N개 있으면요, H는 2N개가 있어요. 수가 2개 줄어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요건 없죠? 탄소수가 하나인 건 없잖아요? 2개짜리 붙어 있겠지? C2H4, C3H6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름 붙이면은 얘는 에텐, 얘는 프로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뒤에다가 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녀석 마찬가지예요. 규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조가 이런 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삼중결합 이렇게 딱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손 하나, 여기에 손 하나 이렇게 딱 꺾겠죠. 그런 다음에 수소 2개 붙잡으니까 수소가 부족해졌지? 그러면 불포화탄화수소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은 요게 붙잡히고 나서 손 이렇게 3개. 오케이? 또 붙잡히면은 요렇게.
이렇게 해서 각각 수소들을 계속 붙잡아 나가는 거죠. 됐나요? 이랬을 때 삼중결합을 우리가 알카인 계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역시 규칙성이 있어요. C가 N개 있을 때는 H가 2N-2개만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부터 이중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불포화탄화수로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적어놓은 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식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 일반식에서 수소 개수가 결합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2개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탄소가 하나인 것은 없어요. 이거 하나 있는 거 없습니다. 대신에 탄소가 2개 있으면은 H2, 3개가 있으면은요, 4.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겠지. 이름은 역시 뒤에다가 아인을 붙여주시면 돼요. 에타인, 프로파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뭐 이름을 쓰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외우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식의 규칙성을 통해서 이름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슬 모양의 쭉 포화탄화수를 봤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사슬 모양의 탄화수들 중에서 지금 현재 탄소수가 2개짜리 녀석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맞죠? 그 녀석들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C2H6는요. 탄소가 지금 현재 2개 있는 상태에서 탄소 사이 결합이 단일 결합이죠. 그리고 나서 손을 각각 몇 개씩, 3개씩 이렇게 뻗어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 자리에 모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요 사이의 결합각을 알파라고 한다면요. 이 알파 몇 도 정도 돼야 돼요? 알파가 몇 도 정도 돼야 될까요? 됐죠? 그렇죠. 바로 109.5도 가량이 나와야 됩니다. 왜? 결합각 물어보면 중심 원자 보시면 돼요. 중심 원자가 이 탄소인데 지금 탄소가 4번 다 공유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전자쌍만 4개 가지고 있고 4개의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으면 그 사이의 결합각은 당연히 109.5도 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이 결합각 109.5도야.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볼까요? 그 다음에 C2H4 에텐인데 지금 탄소가 2개가 이렇게 있고 이중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탄소들은 손이 이제 2개씩 남았지. 2개씩 손을 이렇게 뻗을 거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수소를 이렇게 붙잡아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결합각 베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몇 도일까요? 몇 도 정도 될까요? 몇 도 돼야 됩니까? 보세요. 가운데 중심 원자 탄소죠. 공유전자쌍만 4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몇 개의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어? 3개잖아요. 그지? 중심 원자가 3개의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는 형태. 각각 탄소를 중심으로 평면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얘 각도 몇 도? 120도 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C2H2 에타인.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 그럼 이제 손이 하나씩 남는 거죠. 수소 붙잡을 거야. 자, 눈에 딱 들어오네요. 요 사이의 결합각 몇 도? 감마. 몇 도?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의 대표적인 이런 탄화수들 가지고도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결합각이 몇 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탄소수가 2개짜리 이 녀석들 잘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고리를 좀 정리를 할게요. 고리. 이 고리 형태가 만들어지려면은요, 닫힌 회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아까 선생님이 모형을 좀 잠깐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탄소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과연 탄소가 몇 개가 돼야지 최소한 고리를 만들 수가 있냐 이거죠. 2개면 고리 만들 수 있나요? 2개면 고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이건 직선인데 뭐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탄소수가 몇 개? 최소한 이렇게 3개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리 형태의 탄화수들은 무조건 탄소수가 3개 이상입니다. 3개 이상.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역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포화탄화수소랑 불포화탄화수소로 구별할 거예요. 당연히 포화탄화수소면은 다 결합이 뭐만 있어야 돼? 단일 결합만 있어야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탄소가 3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탄소, 탄소, 탄소 손 이렇게 띡띡띡 붙잡고 각각 2개씩 손 이렇게 뻗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4개면은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구조 이렇게 막 그리면서 탄소를 다 적다 보니까 너무 귀찮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탄소가 기본 주축이다 보니까 탄소는 어차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탄화수소 표현할 때는요, 탄소를 구조식에서는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3개인 고리 형태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4개다 그러면 사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5개다 그러면 이제 오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6개다 그러면 육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화탄화소는 단일 결합만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이름들이 있겠죠? 그때 그 이름은요, 고리를 뜻하는 사이클로를 앞에 붙이고요. 얘네들 포화탄화소죠? 그래서 알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이클로 알케인. 뭐 이름 붙인 다음에 사이클로 무슨 A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일반식 있겠죠? 일반식 CnHEn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케인보다 사이클로 알케인은 탄소수가 2개가 줄어요. 맞죠? 그리고 알켄 계열과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의 일반식이 똑같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적혀 있으면 C3H6라고 적혀 있으면요, 이게 사슬 형태의 불포화탄화수소인 건지 아니면은 고리 형태의 불포화탄화수소인 건지는 이 분자식만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신에 C2H4라고 나오면은 아무리 CnHen 구조라고 하더라도 고리는 탄소가 2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슬 형태의 불포화탄화수소에 해당하겠구나, 알켄 계열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탄소수가 3개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똑같은 분자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일반적인 얘 같은 경우에 탄소 3개부터 쭉 적어보면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불포화탄화수소 역시 또다시 2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을 딱 봤을 때 이 녀석은 역시 이름이 사이클로 알켄이거든요. 그러면서 알켄보다 탄소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CnH2n -2의 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알카인하고 또 식이 똑같죠. 이거 구별 못한다는 거야, 서로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하나 더 있는 거는 이름이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벤젠입니다. 벤젠.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벤젠. 그러면서 얘는 일반식도 없어. 일반식이 없는 게 얘는 그냥 무조건 C6H6 이렇게 이제 적어줍니다. 탄소수가 6개, 수소수가 6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리 형태의 탄화수소들은 종류들이 여러 개가 뭐 있겠지만 특히나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에서는 탄소수가 6개, 수소가 12개가 붙어있는 녀석. 이름 붙이면은 사이클로 헥세인이 되겠죠. 맞죠? 이 녀석이랑 사이클로 알켄 계열에서도 탄소수가 6개, 수소수가 10개인 녀석. 바로 사이클로 알켄, 그러니까 사이클로 헥센이겠죠. 사이클로 헥센을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 벤젠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고리 형태를 뭐 그린다거나 이랬을 때, 구조식을 그릴 때 탄소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봐요. 이때 사이클로 알케인은 C6H12잖아요. 오케이? 그럼 탄소가 6개지? 그래서 모두 단일 결합이어야 되지? 그러면 요렇게 육각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그려놓으면은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지점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소가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 2개가 뻗어져 있는 상태니까 남은 손은 몇 개다? 아니죠. 남은 손은 2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당.
그지? 거기에 이제 수소가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C6H10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센이라면요. 역시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육각형을 이렇게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 중에 하나를 선을 두 개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다가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아 내부에 이중결합 하나 더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탄소가 있으면 얘는 몇 개 손 더 뻗는 거야? 얘는 하나 둘 세 개 뻗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더 뻗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탄소도 이렇게 하나밖에 못 뻗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탄소랑 손 두 개 이렇게 뻗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벤젠 C6H6는요. 역시 탄소가 6개니까 육각형을 그려요. 그런데 이 내부에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그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위치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엇갈려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 모든 탄소들은 다 손을 몇 개씩 뻗는 거야? 하나씩만 더 이렇게 뻗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의 구조들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사슬 형태의 포화탄화수와 불포화탄화수 중에서 특히 좀 눈여겨서 봐줘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탄소수 2개짜리들이죠. 그지? 그리고 고리 형태에서는 탄소수가 6개짜리들을 좀 잘 봐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것들도 당연히 문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제일 문제 비중이 많은 것은 탄소수가 2개짜리와 탄소수가 6개짜리들입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앞에 보세요. 이 탄화수소 같은 결들은요 모두 공통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종류가 뭐든지 간에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모두 다 연소가 되게 되면은 최종 연소 생성물로 동일한 물질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연소 생성물로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동일해요. 대신에 탄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수소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화수소 1몰이 연소됐을 때 각각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몰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오케이? 거기다가 이 탄화수소들은 탄소가 몇 개, 수소가 몇 개, 아니면 얘가 사슬인지 고리인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얘네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들입니다. 무극성 분자들. 그러면서 탄화수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조. 입체 구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각각의 결합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각각의 모든 원자들을 동일한 평면상에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 못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부분 다 입체 구조예요. 대부분 입체 구조.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입체 구조가 아닌 녀석들도 있다는 거잖아. 맞지? 자, 예외적으로 평면 구조인 녀석들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탄화수소 중에서 평면 구조인 것들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C2H4랑 C2H2 그리고 C6H6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평면 구조예요. 바로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이 평면 구조예요. 나머지는 다 뭐라는 이야기야? 나머지는 입체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탄화수소 계열 중에서는 평면 구조인 녀석들이 딱 3가지 요것들밖에 없어요. 알겠죠? 요 3가지만 평면 구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입체 구조입니다. 나머지들은 모두 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볼까요? 지금 요 C6H12가 지금 사이클로헥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요 사이에 결합한 몇 도니? 그렇죠. 육각형이니까, 그지? 120도. 아니죠. 109.5도죠. 그러다니까, 너네들 아까 분자 구조 따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탄소가 있으면은 손을 몇 개 뻗었어? 총 4개를 뻗었잖아. 맞지? 다 공유전자성만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합각이 몇 도가 돼야 돼요? 109.5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합각은 몇 도겠니? 여기 결합각. 120도야. 왜? 하나, 둘, 3개잖아. 근데 여기는 뭐 보면은 109.5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얘는? 얘 120도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결합들이 다 몇 도씩인가?
120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는 거죠. 왜 저게 평면 구조일까?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걸 좀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또 그렸었었는데 탄소가 2개면서 수소가 4개인 녀석들 보세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요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각각의 탄소를 중심으로 다 평면삼각형. 그러니까 얘네들 모두 다 동일 평면상에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삼중결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완전히 직선형이 되니까 평면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되나요? 근데 여기에 탄소가 예를 들어 하나라도 이렇게 더 달라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평면 구조가 맞는데 여기가 입체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탄소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여기까지는 평면 구조인데 여기가 입체 구조니까 전체적으로 입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왜 벤젠이 평면 구조일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아까 우리 C6H12 요거 처음에 선생님이 결합각각 물어봤을 때 120도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왜? 제가 딱 그림봐도 정육각형처럼 생겼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 결합각 120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번 실제로 분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5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탄소가 6개가 있습니다. 탄소가 6개가 이렇게 있어요. 둘, 넷, 6개 맞지? 그지? 늙어서 그래, 늙어서.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사슬이면 막 지멋대로 이렇게 막 꼬이겠죠. 맞죠? 근데 고리 하나. 자, 이게 육각형이 되려면은요, 얘네가 이렇게 결합을 할 거거든요. 맞죠?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얼핏 봐서는 육각형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 맞지? 얘네들이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육각형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결합은 모두 다 109.5도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결합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얘 봐봐요. 이렇게 보면 육각형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2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쉽게 말해서 요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얘가 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배형 또는 보트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배형, 보트형. 근데 이런 구조 말고 요 끝이 하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자를 닮았다고 해서 의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웃지 마. 원래 그러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배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의자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이클로헥세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 구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2가지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보트형이나 의자형 이렇게 2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봐봐. 이때 2가지의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가지의 형태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는 의자형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현재 다 수소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그 각각의 원자들이 너무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발력이 좀 심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신에 얘가 의자형이 돼서 이렇게 꺾여버리면요, 그나마 거리가 좀 멀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이 형태라는 건 아니고 2 형태 모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는 뭐다? 의자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벤젠은 지금 현재 평면 구조가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실 평면 구조가 되려면요, 탄소가 6개 있는 구조는 당연히 정육각형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육각형. 근데 봐봐. C6H6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그렸었습니까? 이렇게 육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유결합할 때 배웠었지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결합 길이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배웠었죠. 이게 평면구조가 되려면은 무조건 탄소 6개가 정육각형을 만들어야지만 평면구조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단일결합이 이중결합보다 길어요. 그러면은 결합선들이 결합 길이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정육각형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벤젠이라고 하는 구조를 평면 구조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봐봐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벤젠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벤젠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네들은 이런 형태로 바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이제 공명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벤젠이 밝혀졌을 때 벤젠 구조가 평면 구조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벤젠이 평면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공명입니다, 공명. 그러면은 이중결합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변하죠. 맞죠? 이중결합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벤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육각형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것도 벤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벤젠, 이렇게 그려도 벤젠이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내부에 있는 탄소 간의 결합이 일단 기본으로 단일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일결합을 하게 되면 탄소들의 전자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들이 다른 옆에 있는 탄소들과 계속해서 이중결합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모든 부분의 결합력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바로 요 벤젠 고리 같은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벤젠은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평면 구조가 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결합들이 다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정육각형이 가능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벤젠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벤젠이 가지고 있는 결합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일과 이중결합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일과 이중결합이 섞여서 중간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결합을 1.5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벤젠의 탄소간 결합은 모두 다 1.5 결합이에요. 1.5 결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사이에 있는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보다는 짧습니다. 대신에 이중 결합보다는 길어요. 그리고 결합력은 단일 결합보다는 강하고 이중 결합보다는 강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질은 단일 결합과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성질 자체는 잘 반응을 잘 안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건 벤젠이 가지고 있는 결합을 1.5 결합으로 설명하면서 벤젠 자체가 바로 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면 구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탄화수 전부예요. 탄화수 전부.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암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뒤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외워두기만 하면 충분히 다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페이지 66쪽 알케인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7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알킬디라고 하는 거 나와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발음서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차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자, 요거 이제 좀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다시 적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알았지? 한 번 정도만 적어주면 되지 뭐 안 그래? 그지? 정 안 되겠으면 사진 찍어놔. 알았어? 지울까? 정말 찍을까? 잘 나올까? 잘 나오려나? 빛반사가 돼서? 안 되지? 아니면은 저거에 선생님이 저기 올려주는 저 동영상 강의 저거 캡처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뭐 굳이 캡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의 정성이면 한번 쓰고 말겠다. 그지 않냐? 여기까지 하실게요.
됐죠? 자, 아까 선생님 5번째 잠깐 좀 보라고 했었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성질체. 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이성질체는 성질은 아니, 분자식은 같아요. 분자식은 동일한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성질이 다른 녀석들을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이성질체가 3가지가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 뭐 기하 이성질체, 광합 이성질체, 뭐 이런 이성질체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제 구조 이성질체만 볼 거예요. 구조 이성질체. 근데 그 구조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녀석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거 알케인 계열에서의 구조 이성질체를 좀 볼 겁니다. 근데 이 구조 이성질체, 알케인 계열에서의 구조 이성질체는요, 탄소수가 4개 이상부터 나와요. 4개 이상부터. 탄소수가 하나, 2개, 3개는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부터 왜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나느냐? 보세요. 우리 지금 알케인 계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탄소수가 4개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형태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끝에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가운데다가 껴버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가 생겨도 성질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어차피 둘 다 C4H10이거든요. 근데 얘는 직선이고 얘는 T자형이잖아요. 성질이 약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질이 약간 달라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끓는 점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같은 걸 살펴봐도 이 직선형이 T자형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뭐 보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 중에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분자 간의 힘은요, 분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 힘이 클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얼마만큼 접촉할 수 있느냐 그 접촉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선형이 T자형보다 더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걸 노멀뷰테인, 얘는 같은 건 이소뷰테인, 아이소뷰테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요. 이렇게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서로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알겠어? 근데 1개, 2개, 3개는 이런 구조가 안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거랑 다르잖아요. 똑같아. 아니 이게 단일각들은 막 회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지? 근데 얘는 확실하게 다른 거잖아요. 2개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봐요. 탄소수가 5개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탄소수가 5개짜리. 자, 일단 차례대로 붙을 수 있는 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붙는 거. 근데 이게 여기에 붙든 위에 붙든 똑같은 거지. 그죠? 이해됩니까? 요거 빼가지고 여기다 붙이나 위에다가 붙이나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비로리가 돌아갈 테니까. 그럼 이것도 나와. 근데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않니? 머리를 굴려보세요. 뭐가 만들어질지. 요거 되지 않냐? 그죠? 어떻게 만든다? 쌍기역잖아요. 아니지? 헛소리할 거지? 그렇다니까? 탄소수가 5개면은 이거 하나 이거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냐? 얘 이성질체 2개 나와. 탄소수가 4개면은 얘는 탄소수가 5개라서 이성질체가 지금 3개가 나왔거든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탄소수가 6개면 몇 개가 나올까? 3개. 해봐야지 이것들아. 안 그래?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거 하나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빼가지고 여기다 붙일 수 있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다가 붙일 수 있죠. 됐습니까? 이거랑 다르다는 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탄소수 4개 있고 여기에 탄소 하나 붙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 그지?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이렇게 탄소가 4개가 있는데 여기에 탄소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탄소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오케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성질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2개 나왔고 얘는 3개 나왔죠? 얘는 5개 나왔지? 탄소수가 하나씩 늘어난다고 해서 이성질체가 1개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았어?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이 탄소수가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6개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굳이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좀 그려보시면서 아, 이성질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숙제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들 탄소수 10개짜리 10개짜리 알케인 계열 중에 탄소수 10개짜리 그거 이성질체 한번 다음 시간에 다 한번 그려와 볼래? 그려와 볼래? 거의 끝나버렸으니까 그려와. 알았지? 참고로 아마 그 이성질체 개수가 90개가 넘을 겁니다. 이성질체가 90개가 넘는데 문제는 그거를 아마 다 그려도 거기서 분명히 중첩되는 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시간당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외우지 않는다라는 기준 하에서는 6개까지가 한계예요. 7개가 되고 8개가 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업 시험 시간에 못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마 너네들 한 2시간 정도 주고 탄소수 10개짜리 그려봐야면 못 그려요. 못 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도전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죠? 이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조이성질체. 근데 우리 알케인 본 거야. 알케인. 근데 이런 경우도 구조이성질체겠죠? 보세요. 알케인이랑 사이클로 알케인도 구조이성질체 아니겠니? 맞죠? 얘네 일반식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C3H6면 얘도 C3H6가 있잖아. 근데 얘는 사슬이고 얘는 골이니까 성질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얘네 둘도 구조이성질체 관계야. 마찬가지로 알카인하고 사이클로 알케인도 구조이성질체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알케인은 일반식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의 구조이성질체는 탄소수 4개짜리부터 여러분들이 저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시면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선생님이 쭉 설명해 드렸던 게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지금 73쪽 문제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 아마 뒤에 또 문제 구조까지 계속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여기 있는 교재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드렸던 이 내용 있죠?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 했던 것들 혹시 그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일단 외우시고요. 오케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어요.